여러분,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8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에 올려주신, 우리 평생학습 포털에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바쁘다 보니까 포털에 있는 질문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중복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질문들 중에서 이제 학습과 관련된 질문들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 이제 Q&A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답변을 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학습과 관련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조금 고르느라고 좀 애를 썼어요. 3가지만 답변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건데, 아무래도 고령학습자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결혼은 했는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아직 안 했고요. 미혼이고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많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 어리지도 않아요. 근데 아직 뭐 결혼은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아하는 음식은 선생님 파스타 되게 좋아해요. 파스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칼국수? 면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디저트도 되게 좋아합니다.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많이 못 먹고 있어요. 많이 못 먹는 게 아니라 거의 한 9개월째 못 먹는 것 같은데 진짜 거의 못 먹어봤어요. 요즘 구경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 좋아하고, 요즘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뭐 요거트나 뭐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대학은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국어 국문학과는 이런 뭐 국어학이나 우리나라 어떤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과인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순수 학문인데, 인문학인데, 선생님이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이 교육계 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렸을 때 상대방이 조금 잘 알아들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즐거움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돈도 벌고 싶었지만, 돈도 벌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검정고시 현장에 오면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인 학습자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인 학습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이 인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꼭 고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되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물론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검정고시 현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이렇게 드렸을 때 딱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 피드백이 오니까 되게
계속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또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평생 직장이나 뭐 이런 개념은 또 아니어서 뭔가를 이제 더 이 강의 쪽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또 새롭게 도전할 것인지는 조금 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다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 검정고시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시라는 게 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들한테는 좀 많이 어렵고, 특히나 이 강의 많이 보시는 어르신 학습자분들이나 직장인 학습자분들, 성인 학습자분들은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몇십 년 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안 잡혀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 수험생분들 되게 힘드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근데 일은 또 해야 되지, 살림도 해야 되지. 근데 공부도 할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너무 힘든데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되게 힘들 때 어차피 이제 네가 힘들어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인생에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다 많으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힘든 일 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나고 보면 참 뭐 별일 아니었다 싶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증을 따고 나면 그래 할만했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세요. 그래서 노력하는 현재가 빛나는 내일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게 이제 뿌듯한 내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올해 8월 검정고시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바로 이제 8회 그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진행을 계속 할 건데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마 문자를 보냈을 건데, 그 문자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소정의 선물이 갑니다.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정의 선물이 하여튼 그 소정의 선물이 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부의 협상 쟁점 적절한 거 물어봤죠. 역시 쟁점이에요. 뭐 가지고 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심 화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휴가지 결정하는 문제로,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휴가지 결정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번 다음 속담에서 알 수 있는 속뜻으로 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나와 있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집이 화목하지 않으면 살림이 안 된다. 맞겠죠, 그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새와 쥐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3번 필요한 말이나 행동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번 다음 작성된 글에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결국에는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겠죠? 마지막에 나오네. 도토리 참나무를 심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심어야 되는 거니까 참나무를 심어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거겠지.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쓸 때 태도를 잘 성찰한 거를 골라라는 뜻인데, 이거를 보시면 희수가 과제를 하는데 귀찮아서 인터넷에 있는 남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과제를 제출했대요. 자,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남의 자료, 이 남의 자료를 허락 없이 그냥 그대로 베껴왔죠.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 이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다 엉뚱한 거고요. 5번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라고 나와 있죠.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나와 있죠. 1번 볼게요. 귀걸이. 귀걸이 보시면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분석을 해야겠죠. 귀,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죠. 귀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 어간이라는 말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 걸다를 봐야겠지. 걸다는 이제 용언이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용언은 기본적으로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고, 동사는 그 용언 중에서도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고, 형용사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귀는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의 이름이니까 얘는 명사가 되겠죠. 근데 명사는 어간이나 어미가 없어요. 그죠? 어간이나 어미가 있는 거는 용언입니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걸다를 보시면은 걸다의 걸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말을 어미라고 하고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데, 걸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그런데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간이 어떻게 생겼어? 원래 기본형 어간이 걸다, 걸로 생겼죠.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소리가 나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는 거지. 이 원래 형태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번을 보시면 귀걸이죠. 보시면 귀에다가 걸단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대요. 그러면 보세요. 용언이 활용이 되니까 기본 형음이 다를 떼고 뭘 붙였다는 거야? 음이나 이를 붙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붙였어? 이를 붙였죠. 귀걸 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인 거 아니야, 지금 어간에. 걸이라는 어간에 이라는 거를 붙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걸다는 뭐였지? 뭔가 귀에 거는 행동이죠. 행동이니까 얘는 애초에 뭐였어, 원래는? 동사였죠. 동사인데 귀걸이가 되면 뭐가 되지? 물건이 되잖아. 행동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되죠. 물건의 이름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걸다에 다를 떼고 이를 붙였더니 뭐가 됐어? 명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걸이라는 명사가 됐어. 그랬을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 어간의 원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귀걸이 봐봐요. 걸, 이. 그죠? 걸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잖아. 그럼 여기 규정에 해당하는 거는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차. 이거는 해당이 없죠? 이나 음이 붙은 거 아니잖아. 지붕. 이것도 해당이 없고 꿀벌도 해당이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넘어가지 마시고 좀 선생님 설명 좀 상세하게 했잖아요.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튀기다 한번 해볼게요. 튀기다. 튀기다. 이 기본형이야. 그죠?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더라? 이 맨 끝에 있는 게 어미. 여기가 간이야. 그러면 우리가 용언이 활용된다고 하잖아요. 용언이 활용된다는 건 이 다로 끝나는 말들,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용언이 활용된다는 거는 이 맨 끝에 있는 다를 떼고 다른 어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를 떼고 튀기고, 튀기며, 튀기니, 튀겨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튀기고 이제 튀김을 튀기고, 튀기며, 튀기니, 튀겨서 이런 식으로 계속 뒤를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밥을 먹고 학교에 가라. 밥 먹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밥 먹는데 건드리지 말아라. 밥 먹는 신용이라도 해라. 계속 먹다가 아니라 뒤에 그 다를 떼고 다른 형태의 어미를 붙여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활용이야, 활용. 활용인데 여기에 다를 떼고 뭘 붙인다는 거야? 이나 음을 붙인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미음을 붙여볼게요. 미음을. 이 앞에 요 짝대기 있죠. 요 짝대기는 앞말에다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앞말에다가. 그러면 다를 떼고 뭘 붙이겠다는 거야? 미음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음은 자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단독으로 올 수가 없잖아. 그럼 어디 와야겠어? 여기 와야겠지. 그죠? 그러면 튀기다가 다가 떼고 미음이라는 이제 어미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튀김이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됐죠? 튀기다는 우리 동사인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튀김은 뭐예요? 음식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지?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가. 그러니까 미음이 붙어서 어간 튀기에 미음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뭘 밝혀 적어야 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 즉 어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래서 튀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튀기에다 뭐만 붙인 거야? 미음만 붙인 거야. 그죠? 이게 이 지금 조항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6번. 다음 표준발음법 참고해서 발음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받침에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조건에 앞말의 받침에 미음이나 이응이 와야 되고 뒤에 리을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봐요. 여기 봐봐. 니은. 안 되죠. 해당 안 되죠. 이응 해당되고 뒤에 리을 해당되네. 이응 리을, 이응 리을. 그죠? 그래서 뭘로 바꿨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꿨네. 그죠?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고 살림 애초에 미음 이응이 안 왔네. 신라 애초에 미음 이응이 안 왔네. 그러면 1, 3, 4 다 해당 없고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어요. 표준발음법은. 7번에 다음 중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풀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중국의 다라는 중국과 달라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말하고 다르다. 사마띠 아니할세. 이건 통하는구나가 아니라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아니할세. 않는다. 어린 백성. 이거 누차 얘기했죠. 어리다라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 미르고자, 말하고자 홀빼 있어도 하는 바가 있어도 맞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8번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1번 볼게요. 셰프 대신에 요리사로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외래어를 우리나라 어떤 그 사용하는 언어로 바꾼 거고 휴대폰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가 있다. 뭐 굳이 바꾸면 있겠죠. 뭐 손전화기 이런 거 쓰면 되나? 3번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고유어의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4번 외국어를 사용하면 전문성 나타낼 수 있다? 아닌 거지.
이거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9번부터 11번 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윤동주고요. 윤동주 나오면 일제강점기 딱 떠올려야 되겠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한다는 건 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어 반복, 이거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 3번 말을 거는 담화체, 혼자 얘기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고. 4번의 의성어, 아까 얘기했었죠. 의태어랑 짝꿍, 의태어는 아장아장 뒤뚱뒤뚱 같이 어떤 모양새를 흉내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의성어는 삐약삐약 꿀꿀처럼 어떤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에 가와 동일한 표현법이라고 나와 있죠. 표현법 문제이기 때문에요. 보면 되고요. 의미가 다른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앞뒤 문맥을 보고 시어의 어떤 의미 관계를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지? 존댓말 쓰죠. 그러니까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죠? 어떤 누군가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거. 혼자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 존댓말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거나 내가 좀 대우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뭘 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듯한 담화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말을 거는 담화체를 통해 이렇게 맞겠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한다. 맞겠죠.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까닭이요 같은 시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뒤에도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 많이 쓰인 시구나. 얘 맞겠죠. 1번, 2번, 3번 맞으니까 정답 당연히 4번입니다. 의성어 표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뭐한다?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감정이 없는 어떤 그 개체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의인법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같은 의인법 사용된 걸 골라주면 되겠죠? 리는 산새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쓰이게 되면은 직유법. 2번 기쁘고 슬프고 노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 뭐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열거.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죠. 얘가 의인이네.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뭐 하듯이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직유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11번만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즉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는 건 봄은 어떤 존재? 내가 기다리는 존재가 되겠죠. 즉 이거를 염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이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니까 이 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겠어요? 맥락상. 조국의 광복, 조국의 독립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국이 독립하는 그 봄이 오면, 즉 기다리는 존재인데 봄이 오기 전이 언제야? 겨울이죠. 즉 겨울은 춥고 힘든 어떤 그런 시기를 뜻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 식민지. 그죠? 식민지 현실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독립이라는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봄이 오면 잔디도 나고 풀도 무성할 거야. 즉 봄이나 잔디나 풀은 다 봄이 온 이후에 오는 것들인데 얘는 아직 겨울, 식민지 치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랑 얘는 조금 대립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다른 하나는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 소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에 유의하며 읽는다. 이건 소설을 읽는 방법이 되겠지. 그죠? 이거는 소설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글쓴이의 경험 계속 반복되죠. 그죠? 경험, 체험, 교훈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했지? 수필. 3번 시어에 담긴 시라고 바로 나오잖아. 시. 4번 대사. 전 회차에서 풀었죠. 대사 나오면 극갈래. 그죠? 13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 이건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2번 아버지는 아들의 설명을 듣다가 어떻게 했대? 벌컥 화를 냈다. 아들은 돌다리 고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땅을 안 팔기로 결정했다. 밑줄 잘 쳐놓으세요. 14번 다음을 고려하여 아들과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어.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즉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된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과 땅을 모두 팔아야 된다. 집과 땅은 모두 팔아야 된다. 라는 어떤 사고가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15번 가에 드러나는 아들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고 1번은 아까 여기 요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아들은 옛것인 아버지의 땅을 팔아 새것인 병원 건물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옛것인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고향의 집과 땅을 판대잖아. 그래서 새것을 만든대죠. 새것인 병원 건물을 사야 한다. 아버지는 땅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세대? 이 지식인 세대, 즉 청년층. 그죠? 청년층인 거고 아버지는 기성세대죠. 이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집과 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둘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대립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아들은 근대적인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대적인 나무다리라는 거는 이 새 것이 되겠지. 그런데 돌다리는 옛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4번 아버지는 돌다리를 고치면 즉 옛날 거를 고치면 자신에게 금전적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옛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금전적 이익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의 어떤 보기의 설명이나 선택지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야 되는데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문을 읽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15번은 가에 드러나는 아들의 태도기 때문에 가 부분을 잘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1번 골랐죠. 소설이니까.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새 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새 건물을 짓겠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집에 와서. 마치 환자한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아버지한테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아버지, 땅 팔아서 새 건물 지읍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보고 땅 팔아서 새 거 짓자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의 태도는 설득적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5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들은 옛것인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새것인 병원 건물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맞죠? 그죠? 외워볼게요.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쯤은 받겠다. 지금 병원 팔면 얼마? 1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볼게요.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 정도. 맞죠? 그죠? 그것은 새 집을 이제 고쳐야 되고, 이제 병원으로 쓰려면은 건물만 사면 안 되겠지. 병원의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뭔가 리모델링 같은 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대요? 끝까지. 잠잠히 들었대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이게 막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잠잠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13번을 보시면 2번에 아버지는 아들의 설명을 듣다가 벌컥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듣는 태도가 어땠다는 거야? 잠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그 다리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니까 어떤 다리겠어? 돌다리겠지. 아까 돌다리 고친다는 내용이 있었죠.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왜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 뭐하러 고치냐? 옛날 걸 뭐하러 고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아들은 근대적인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고치냐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거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리에 얽힌 우리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 다리에서 어떤 그런 추억이나 예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고친다는 거지. 이게 뭐 돈을 생각해서 고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14번에 4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 돌다리를 고치는 건 뭔가 인정 때문에 고치는 건데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고 고치는 건 아니겠지. 이 금전적 이익을 생각했으면 아들처럼 생각을 했겠죠. 나무다리가 있는데 뭐하러 돌다리를 고치냐. 이건 비용만 들게 왜 돌다리를 고치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애초에 그런 금전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돌다리에 얽혀있는 우리의 추억, 우리 가족의 추억을 생각한다. 즉 인정을 생각해서 이 돌다리를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다리는 아버지한테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고치는 어떤 건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추억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돌다리를 고친다는 거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들은 돌다리 고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죠? 우리 그래서 12번, 13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다 풀었어요. 16번부터 17번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이죠. 허생전. 뭐뭐 전자로 끝나면 거의 다 고전소설이에요.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전자 들어가는 것들 다 마찬가지죠.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허생이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했다. 허생의 처는 허생이 생계를 책임지기를 원했다. 3번 변씨는 허생에게 만냥, 이것도 구체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변씨의 가족들은 변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17번 가에 나타난 변씨의 심리상태라고 나와 있죠. 보면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맞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그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돈은 안 벌고 뭐만 했다는 거야. 그리기만 좋아해서 그 부인이 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이제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을 했대요.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뭐만 했다는 거야. 그죠? 글 읽기만 좋아했다는 거죠. 글 읽기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돈도 안 벌어. 책만 읽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바느질 품을 팔아서. 과거를 한 번도 안 봤대요. 근데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했다고 나와 있죠. 한 번도 안 봤다니까. 안 봤는데 무슨 낙방이야. 그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서 무엇하냐.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데 뭐 글을 읽어서 뭐해? 라는 거예요.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러니까 과거를 볼 정도로 내가 책을 아직 많이 안 읽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장인바칠이라도 못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장인바칠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칠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너 돈 벌어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지길 원하는 거예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변씨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시네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일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변씨의 어떤 자제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모르지 라고 변씨가 대답을 하니까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만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러니까 만냥을 빌려줬다는 거지.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사람한테 만냥을 빌려주는데 성명도 묻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이제 나타난대요. 말을 또 중언부언 이제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저 개그는 그러니까 허생은 형색은 허술한데 그러니까 즉 거지 같지만 겉모습은 거지 같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서 뭘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불안해하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빌려준 거죠. 그죠? 쿨하게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나타나요? 화내고 있는 거 아닌 거고, 그죠? 돈을 빌려줬을 때 화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만냥을 빌려줬겠어? 슬퍼? 행복해? 그거 아니죠. 그냥 태연하게 만냥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냥을 빌려줬고 변씨 가족들은 그 거지 같은 사람한테 만냥을 이름도 안 묻고 빌려주니까 이해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허생의 처는 장인바치 일, 뭐 장사일, 뭐 도둑질까지 얘기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건데 과거시험 매번 낙방했다? 과거시험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18번부터 20번 문제 볼게요. 18번 윗글과 같은 글쓰기의 효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 건강한 자아 형성, 이런 선택지를 보아하니 이거 수필에 대한 설명이구나. 성찰한다는 건 반성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한 것,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왜 쓴다 그랬지? 이 수필은 무슨 갈래라 그랬더라? 교술 갈래. 이 교술이라고 할 때 이 교는 교훈이에요. 교훈.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어떤 교훈을 글로 남기는 거야. 실제 체험했던 일을. 그러니까 교훈으로 남긴다는 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 수필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고, 건강한 자아,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교훈을 느끼고 그 교훈을 남한테 공유하면 그 교훈을 읽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높인다. 상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이건 좀 수필에 대한 설명 1, 2, 3번 다 수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이게 또 정답이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앞에 소설이 2개나 나왔어요. 또 소설을 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9번에 기억부터 리을 중에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면 될 거고, 20번에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고양이를 길들였다는 생각은 오해였다. 오해였다. 고양이 가족은 글쓴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양이는 아파서 글쓴이에게 이를 드러냈다. 아파서 이를 드러냈다. 글쓴이는 고양이의 저기에 심한 만감을 가졌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어미고양이가 그동안 해산을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 자랑도 할 겸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 해서 그렇게 가족 나들이를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미길 고양이한테 뭔가 먹이도 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 어미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미고양이가 이제 해산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잘 길러서 이 어미고양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은 가족 나들이. 그러면 이 가족 나들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왜 왔어?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해서 가족 나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럼 이 가족 나들이는 어떤 표시? 감사의 표시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나는 마치 손주 새끼를 반기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 가족을 환대한다. 그러니까 환대한다는 것도 뭔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죠? 환대한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하며 부엌문 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기절을 할 뻔하고 놀랄 뻔했대요.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면서 으르릉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이었다. 자, 으르릉 했대요. 그러면 이 적이라는 건 적대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어떤 환대나 이런 감사의 표시가 아닌 으르릉 거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이, 그러니까 적대감, 마이너스죠. 그럼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는 디귿이겠지. 그래서 여기 19번에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볼게요. 고양이를 길들였다는 생각은 오해였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야. 잘해줬으니까 어미가 이제 새끼를 뵀을 때 내가 잘해줬으니까 뭔가 나한테 감사 표시하려고 와서 내가 환대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건 오해였다는 거지.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게 또 확실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 다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였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3번 볼게요. 청소년기 인생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거 계속 나오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자료,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개념을 소개한다. 자,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팁이니까 잘 활용하세요. 뭐가 있냐면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던진다. 그럼 질문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어떤 문장 부호가 있어야 되지? 물음표가 있어야 되겠죠? 물음표가 있는지 그 물음표가 질문하고 있는 물음표인지를 잘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봐요.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죠? 질문하고 있잖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22번 윗글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특정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이 글에 나타난 단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보면 돼요. 꿈은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다. 꿈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가 필수적이다. 다음 중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단어의 뜻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궁색하다. 태도나 입장 따위가 떳떳하지 못하다. 맞죠? 겨냥한다. 목표물을 겨눈다. 맞겠죠? 혈안. 어떤 일에 광분해 있다. 이제 도덕을 찾기 위해서 혈안돼 있다. 그 목적에만 딱 몰두해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분간. 이게 뭔가 이제 분간한다는 거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간단하게 풀었고, 이제 우리 21번 질문도 풀었고, 그럼 우리 22번만 간단하게 풀면 되겠죠? 보면 될 거예요. 꿈 위주로.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맞겠죠? 지워야겠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인상을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꿈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꿈은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맞겠죠? 그 직업만이 그 꿈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 목표가 무엇이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가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표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어떻게 돼 있다? 여러 갈래로 나 있다. 그러니까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언급됐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청소년기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은 되고 있었으나 그 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 24번, 25번 이제 풀고 잠깐만 쉴게요. 2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잘 보면 되겠지. 아파트는 동건물 내에 균일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다. 2번 아파트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없다. 아파트 단지는 실질적인 마을로서 소통의 매개이다. 4번 아파트 단지의 결속성은 이해관계 일치에서 비롯된다. 25번 문맥을 고려했을 때 사이공간의 의미는 사이공간을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전통의 주거 형태인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는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적층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어떻게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읽었던 요거 1번 동일 건물 안에 균일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다. 맞는 설명이죠. 넘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사는 것이 현대의 한국식 공동주택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사이 공간이 없다. 우리 아파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이 공간이 없다. 그럼 이 사이 공간이 뭔데? 뒤에 나오겠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공간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서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공동의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공동의 공간, 공동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공동 공간을 거쳐서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개인 공간을 들어간다는 거지. 개인 공간. 그러면 공동 공간이라는 건 뭐야? 같이 쓰는 공간인 거고 개인 공간은 우리 집은 우리만 쓰잖아.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이라는 건 뭐겠어요? 개인 공간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공동 공간으로서의 어떤 측면도 있는 중간 성격의 공간이겠다. 그죠? 그러면 25번에 사이 공간의 의미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볼게요. 그래서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 개인 공간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뭐가 없대? 공유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맞죠? 일치하죠? 그럼 1, 2번 지웠고 계속 읽어볼게요. 사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인 마을에서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단지 사람들이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실질적인 마을로서 소통의 매개다?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줘야 되겠죠. 다음에 단지 내에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 외부인을 통제하는 차단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 수 있는 견고한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사생활 보호에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에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즉, 뭔가 공동의 목표라는 건 뭐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보호로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공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이제 살고 있지만 어떤 모두의 공동의 목표, 즉 모두의 이익이 통할 때는 집단의 힘, 아파트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떤 그 개인 공간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라는 게 부합할 때, 즉 그럴 때는 어때요?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가 어떤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또 결속을 한다는 거죠. 예, 맞죠? 그래서 뭔가 이 사이공간, 즉 소통하는 어떤 매개는 없지만 그럴 노력도 하고 있지도 않지만 뭔가 모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속을 맺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맞고 3번은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25번도 우리 풀었어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회차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